네, NH 농협금융지주 NH 농협금융연구소 연구원 정대로입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앞에서 이제 디지털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적 측면에서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거시경제적 리스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내부적인 리스크를 통제하고 그다음에 외부 시장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지 이것이 좀 더 안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목차는 이제 글로벌 경제 환경하고 국내 경제 리스크 진단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이제 글로벌 경제 환경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익히 매번 뉴스에서도 소개되고 좀 지겹도록 계속 듣고 있는데, 성장률과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거기에 따른 금리,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본시장 영향,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와 자산부불, 교육 환경, 규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리덕션 어그리먼트까지 이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영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장률을 보게 되면 이게 상당히 점점 낙관적인 전망보다 비관적인 전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22년 10월이죠. 네. 이번 달에 IMF에서 발표하기를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2%로 수정 전망했고, 올해는 2.6% 유지를 시켜줬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미국의 성장률을 대폭 올해 낮췄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여기에 대한 수요 부진과 침체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이율을 높이면서 유럽 시장이 조금 더 안정된 상황을 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요새 대부분 나오는 말들은 미국 시장 주도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이 낮아질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인플레이션 경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경제 같은 경우 소위 말해서 올해 화두가 된 것은 공급망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다음에 올 초만 해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상당히 글로벌 공급망이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공급이 힘들어져서 물가가 상승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달러 인덱스를 보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인플레이션율이 갑자기 왜 이때 상승을 했느냐, 저희가 공급망에서 당연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필리프터머니로 이제 코비드 사태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미국이 거의 무한대로 이제 돈을 시장에 풀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은 불모두 뻔했고요. 생산량에서 크게 문제가 없고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데는 제한적인데, 일부분적으로 기저효과도 발생을 했고 거기에 따른 화폐 충격까지 더해져서 약간 시장적으로 발작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쟁의 여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자원 무기화는 상당히 예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2007년에 그린 이코노미를 미국에서 발표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린 경제 이행을 하겠다고 노동시장과 모든 산업시장의 재편을 예고했었고요. 이것이 오바마 정부 이후에 트럼프 정부에서도 계속 기조가 이어졌고, 바이든 정부까지도 기조가 이어지면서 마치 새로 나온 이런 녹색 성장, 녹색 경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전부터 있던 건데 우리가 지금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설마 바뀌겠어 라는 걱정에서 그런 이제 약간 기후에 따른 그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저희가 미국이 옛날에 오바마 정부가 시작하면서 그린 경제, 녹색 경제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녹색 경제라는 말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MB 정부 때 녹색 경제가 나왔는데, 우리의 녹색 경제는 뭐였냐면 이제 치수 사업으로 어떠한 환경 정비 산업이 우리는 녹색 경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지만 미국에서 생각하는 녹색 경제는 완전한 에너지의 대체 상태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이런 화폐 문제의 유동성의 발작은 저희가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이번에 금리를 엄청나게 긴축을 가속화시키는 상태로 돌아왔었고요. 지금 2022년 9월달, 10월달에 FOMC에서 찍어준 가이던스는 22년도는 4.3%를 생각하고 있고, 23년은 4.6%, 24년은 평균적으로 3.8%를 3.75를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효과는 무조건 내년까지 금리를 높이겠다
라는 기조가 깔려 있고 24년에는 매파와 비둘기파에서도 내부적으로 혼란이 가중된다. 왜냐하면 이때 자기들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24년에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지 모른다라는 것이 약간 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추세를 보게 되면 물가 정목 표제를 따라서 미국도 이제 2% 포인트로 맞췄고 금리 기조 전환기 그때 이제 금리를 다시 안정된 상태에서 금리를 높였었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팬데믹에 따른 제로금리와 확정재정으로 금리가 한 5년 동안 올라오던 거, 4, 5년 올라오던 거를 순간적으로 제로금리로 맞춰버렸습니다. 이 여파가 1년 만에 오고 다시 이거를 거의 6개월에서 9개월 만에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고요. 이 유동성을 갑자기 떨어뜨리게 되면서 시장에서 풀리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결국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조정될 때 다른 국가의 환율은 모두 다 지금 이제 자본시장이 망가지는 형태로 오고 있습니다. 2022년에 같은 경우 이런 금리 급격한 이제 긴축 구간에 자본 흐름 같은 경우에선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모두 이동을 하고 있고요. 주요 통화 가치 같은 경우도 달러, 유로, 페러티가 일로 수렴하면서 지금 유로의 가치도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금융사들도 그렇고 대부분 제조업도 그렇고 아세안 지역으로 신한방을 통해서 동남아로 많이 진출을 해 있는데 통화 가치 절상률을 보게 되면 2019년 말 대비로 봤을 때 이 빠지는 폭이 태국 같은 경우 우리와 거의 비슷한, 우리보다 조금 더 심한 파트 이제 충격이 오게 되고요. 기초 체력이 약간 라오스하고 미얀마는 좀 많이 빠지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고정환율제로 있기 때문에 완전히 변동환율제라서 국가에서 막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시장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서 이쪽은 변동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선도 4개국이라고 하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여기와 연결된 싱가포르의 리스크가 조금씩 점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1997년에 왔던 외환위기에서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국가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회수를 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에도 전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 전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리스크를 언제나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진출한 기업들이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우리에게도 일정 부분 충격을 크게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와 이제 이 가계부채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 정부 부채는 언제나 이야기하듯이 항상 이제 2021년 BIS 자료를 봤을 때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제 50%가 조금 GDP 대비로 넘은 구간인데요. 다른 국가들은 2020년에 확장을 했다가 2021년 조정 구간에 들어갔었고 우리는 조정보다는 조금 더 소폭 이제 증가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근데 거기에와 비슷한 곳은 지금 중국입니다. 근데 이제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은 20년에 조금 증가했다가 21년에 모두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만 유독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가계부채 리스크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 민간부채 같은 경우 우리는 약간 신흥국과 선진국과 다르게 어떤 국가에도 속하지 않고 우리만의 유독 가계부채만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계부채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증가한다라는 영향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영업 부채도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에 걸쳐 있어서 누구도 지금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권역을 딱 구분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는 계속 점증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산 버블은 이건 그러면 우리만 부동산이 오는 것이냐? 이제 자산에서 제일 첫 번째 설명할 게 부동산 시장인데 저희가 표에 이제 제가 설명은 안 해왔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될 때쯤에 그때와 비교했을 때 미국도 약 한 1.8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제 작년 기준으로 올해 초반까지 기준으로 봐도 영국이라든지 중국 모든 국가가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상승을 보이는데 가장 특이한 거는 이제 일본마저도 이 장기 불황에서도 이 20년대 이쪽에도 유동성이 살짝 증가해서 이 100으로 일본 주택가격 지수가 100을 넘어섰습니다. 이쪽. 지금 디레버리징 종료 이후로 저금리 아래에서 상승이 장기화되어 있는데 이 누적된 피로도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런데 이것이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2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이 부동산 가격, 이제 부동산 자산 버블은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다. 요새
버블 조정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기사들이나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누적된 피로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교육 환경을 보게 되면 저희가 예전에 올 초에 저희가 작성을 할 때는 상당히 이제 글로벌 교육이 좀 둔화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 둔화 수준을 넘어서 우리는 이제 충격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GDP 대비 비중은 계속 축소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글로벌 교육 비중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충격 때도 더 커졌었고 거기에 가장 기인한 것은 2010년대 후반부터 중후부터 이어졌던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무역이 계속 줄고 있었고요. 이 경제 패권 가열에 따라서 결국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글로벌 교역을 약화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980년대부터 이제 세계화에 따른 오프쇼어링 정책이 모두 리쇼어링과 이제 니어쇼어링으로 바뀌게 되면서 글로벌 교육 수준을 떨어뜨리고 자국에서 생산한 역내 국가 내에서의 교육이 점점 활발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EU 경제는 지금 꾸준하게 이 교육 비중에서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또 꺼지게 되었던 어떻게 보면 EU가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가 약간 간과하고 있던 우리가 EU는 엄청 큰 국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독일과 프랑스 두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그리스라든지 이태리 이런 국가들의 위기가 닥쳤을 때 유럽의 산업이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유럽의 산업은 지금 대부분 독일과 프랑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국가가 이제 힘들어지게 되거나 이제 지배력을 잃게 되면 점점 세계에서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을 한번 짚고 넘어가게 되면 규제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미국이 엄청난 이제 대중 경제 제재를 한다는 걸 알고 있고 대부분의 이야기는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보면 이게 나중에 보안법이나 안보법이라든지 이런 국가 안보 이런 문제로 직결되어서 우리가 벌써 한번 일본하고 경험했던 그런 이제 수출 교육 시장을 보게 될 건데 이 금융 제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거 발동 상황 같은 경우 이라크 전쟁과 크림 사태 이때 이라크와 러시아에 대해서 했던 것을 지금 2019년부터 중국과 올해 러시아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이 이라크 전쟁이나 이런 데 이제 말했던 이 무역거래 차단, 자산 동결 이런 상황은 상당히 미국으로 봐선 적대적 국가에 대해서 통하는 건데 중국과 많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대적 국가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우리는 이제 가장 큰 교육국 중에 하나인 중국을 상대함에 있어서 나중에 우리 경제가 조금 더 이제 침체될 수 있다는 위험이 주어지게 되고요. 러시아에 대한 규제는 중국과 비슷한데 이 러시아에 대한 글로벌 경제 제재도 결국 이제 자원 주도권 문제 항상 벌어지고 있는 이 주도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철강이라든지 천연가스 이런 문제로 나오는데 이 다음에 보시게 되면 결국 이것이 무엇과 귀결되느냐 나중에 미국에서 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모두 귀결이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이제 중요하진 않은데 러시아산 니켈이 이제 크게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글로벌 니켈 클래스 1 같은 경우 클래스 1의 니켈이 주로 이제 배터리 소재입니다. 이제 고순도 니켈인데 이 생산량이 이제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한 5분의 1을 차지하고 이 5분의 1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수출이 EU와 중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국가별 포지션을 보게 되면 마이닝을 하는 쪽에 있어서 호주가 리튬 생산이 가장 많고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코발트 같은 경우에 중요한 이 코발트는 민주 콩고에서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흑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 흑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흑연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흑연은 환경오염 중금속이나 이런 환경오염 물질이라서 선진국에서 많이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거를 대표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문제 부분은 요거를 가공하는 부분과 이 셀, 음극재, 양극재 문제와 배터리 셀, 완성 배터리 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셀에 보시면 중국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이제 계속 유성 정책을 펼쳤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공급이 약 76%가 됩니다. 결국 완성품 시장에서 미국이 7%, EU가 7%, 그리고 우리가 5%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IRA를 통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이제 수요 견인을 하겠다는 명분 아래 이 에너지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고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투자를 더 유치한다라는 말이 되고요. 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 여기 보시면 미국이 지금 호주와 인도네시아, 민주콩고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관계를 살펴보시게 되면 항상 우리가 보던 이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 4개 국가의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중 라인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국가들은 이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원자재 생산하는 국가와 다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이 생산을 위해 엄격한 규제 적용을 한다. 이 미국 투자를 촉진하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지금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해외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를 실시하고 있고, 자, 여기에 대해서 EU 같은 경우 러시아 원자재 수급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EU 같은 경우는 이런 원자재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취약한 건 이제 산화되는 위험성이 큰 것들이 이제 적도라든지 온도에 따라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데 대부분 생산하는 게 적도 아래 국가들입니다. 적도 아래 국가에서 유럽으로 올라갈 때 그 이동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얘들은 이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이런 신재생에너지로 가려고 하면 인접 국가와의 영향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넘어갈 때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아모니아 대부분 생산 시설이 동부에 있어서 이제 수소 경제로 넘어가는 중요한 이제 매개체인 수소 아모니아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서 잡았을 때 결국 EU도 이 전쟁에서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의 약화 요인이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점점 이제 투자와 미국 강력한 미국 달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국내 경제 리스크는 무엇이 있느냐? 가장 크게 생각해서 우리는 성장 제약이 있고 내수 경제 문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금리 충격을 작년부터 계속 보고 있었고요. 이제 자본 유출 문제와 대외개혁, 구조조정, 자산버블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구조적 요인이 일단 분배 불평등이 좀 많이 크게 있습니다. 이 누적되어 온 것이 기업 소득이 가계 소득을 계속 앞지르고 있고요. 이 기업 소득 점유율이 90년대는 23%, 즉 가계 가처분 소득이 많았던 시절이 90년대였고요. 2000년대 이제 외환위기를 지나가면서 지금 2010년대에는 기업 소득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42%까지 들어왔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계가 가지고 있는 수요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점점 위축되어 간다는 것이고 산업 고도화의 미진이라는 것은 전통적 서비스 제조 분류 체계에서 이 봉을 효과를 저희는 설명을 하는데 산업 구조 변화율이 무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무역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 변화된 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는 반도체라든지 특정 산업에 대한 쏠림 현상이 무지하게 심한 국가입니다. 그 문제는 또 하나는 인구 구조가 잠재 성장률을 하향시키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수 경제를 보게 되면 저희가 이 인플레 경제와 소비 심리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결국 이 실질과 명목 괴리가 심화되고 있고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서 점점 소비를 낮추는, 즉 우리가 수요를 떨어뜨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지금까지 증가되어 온 가계대출의 부담은 점점 증가를 하게 되면서 소비 수출은 더 떨어지고 기업의 수익은 악화되면서 기업의 재투자는 다시 중단되고 다시 소득은 줄어들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레버리징 구간이 이제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은 우리의 이제 부실의 우려를 좀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저희의 로드를 만들어 봤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결국 이제 올해 미국 금리 인상을 이제 트리거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재평가와 신용 하강 사이클, 그다음에 비용 인상 인플레가 확대되고 베스트 케이스는 단기 가격 조정 이후에 장기 성장 추세로 수렴한다 했는데 저희는 워스트 케이스로 약간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었고요. 결국 자산 버블이 붕괴할 우려가 크다. 그 다음에 기업이라든지 가계부채 부실화가 우려가 된다. 하이퍼 인플레에 인해서 수요가 더 줄어들게 된다. 이것은 금융기관의 신용위기가 발생할 수 있고 경기 침체가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제 로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으로 환율 시장이 변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일단 우리나라 이 시장 자체는 외국인 투자가 상당히 이제 집중도가 높습니다. 집중도가 높게 돼 있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투자들이 이 단기 자본 시장에 몰려 있습니다. 증시 시장에 몰려 있는데 이 증권에 대한 비중이 여전히 50%가 넘어가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 줄어든 금액을 보게 되면 작년 말 12월 말 대비해서 지금 약 2천억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돈은 200조가 지금 증발했어요. 이것은 2022년 2분기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6월까지 저 수준이었고 지금은 아마 또다시 통계가 업데이트되고 하게 되면 이보다 더 큰 수준으로 빠질 수 있다. 즉 19년에서 20년까지 올라왔던 20년 코로나 때 갑자기 빠지면서 순간적으로 들어왔던 이 자본들이 모두 일거에 빠지면서 지금 일시적 충격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우리가 금리를 완전하게 올린 것도 아니고 미국 금리가 완전하게 인상이 종료된 시점도 아닌데 약간 증시에서는 이제 발작을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프리시약으로 이제 보통 설명을 했고요. 여기에 따른 자본 유출 가속도가 결국 국내 시장의 불안을 야기시키면서 이 하방 리스크가 점점 키우는 요인으로 저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예전에 설명했던 것이 이제 불황의 흑자 구조, 즉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하지 않거나 어느 일정 수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양의 크게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에 의해서 상당히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교역국의 성장 둔화, 중국이 이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고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또 특정 산업에 대한 쏠림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반도체라든지 석유화학, 자동차처럼 이제 중화공업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들이 이 산업이 주로 40%를 교역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몇 개 되지 않는 이 품목에서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대기업 시장이 붕괴된다. 붕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충격을 받게 되고 이것이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다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 이 말은 산업 구조 조정을 야기시킬 거고 기업 부채가 이제 부실화되는 순간이 올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 둔화 자영업 리스크가 확대되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가계부채, 자산 조정에 대해서 버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나중에 설명드릴 것은 한계 기업 구조조정 압력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 여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인데 지금은 이 현상을 설명드리고 이따가 한 번에 묶어서 이제 금융기관이 어떻게 해야 이제 글로벌에서 나갈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산 버블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의 부실도 계속 우려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서 주담대 증가율이 꺾였다 뿐이지 실질 가계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 전에 폭이 컸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낮아지는 거지 실제 주택 매매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이 가계부채의 질적 우려가 주담대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들이나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이제 주택 관련, 담보대출 관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려는 조금 더 위험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쭉 살펴보게 되면 국내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실제로 잘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는 변화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97년도 외환위기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은행이 어떻게 외환을 관리를 했고 어떻게 기업에 대출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국가도 외환 관리에 대한 입장을 주로 치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왔던 게 결국 지주화를 해서 대형은행화하자 우리의 경쟁력을 키우자 이것이 2000년대의 모토였고 이것에 따라서 많은 지주들이 생겼고 2010년대 들어서 이제는 CB에서 IB로 투자 쪽으로 넘어가자 우리가 투자 인베스트먼트를 확실히 늘리자 이거 경쟁력을 강화하자라고 설명을 했고 이제 2020년대 들어서 디지털이 본격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은행들이나 모든 금융지주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 IB 분야의 수익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부분 커머셜 일반 은행에서 오지 않느냐라는 이제 문제점을 하나 제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도 도매 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소매금융 사업 위주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됩니다. 우리의 경쟁력을 살펴볼 때
미국에서 시티그룹이나 여러 가지 이제 대형 그룹들은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소매 사업을 대부분 철수하고 도매 사업을 도매 금융으로만 위주를 하면서 이제 기업 금융으로 체질을 완전 바꾸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그걸 하자라고 했지만 주로 몰려있던 것은 이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일부 단기적으로 사업을 볼 수 있는 분야에 빠져 있었고 이제 이 구조적인 체질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모든 조직적인 우리가 ESG를 하면서 가버넌스를 바꾸자고 하지만 실질적인 가버넌스가 그 대응력이 그만큼 갈 것이냐 라는 문제도 이제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려면 우리가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국가를 지정하는 거, 이 문제도 조금 더 유동성 있게, 유도리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경색되어 있느냐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이제 금융기관들이나 다른 데로 저희 농협에서 이야기하고 다른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하나 나오는 정답이 이겁니다. 우리는 그쪽과 경쟁이 되질 않아요. 즉 시티라든지 다른 웰스파고는 인정하겠지만 다른 데 이제 대형 금융사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글로벌 금융사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거기하고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경쟁이 되지 않으면 경쟁이 될 환경이 아니고 우리의 조직을 바꾸고 그 생태계를 바꿔줘야 되는데 실질적인 사업은 국내 사업에 매진되어 있다. 그리고 앞서도 설명을 다 해주셨지만 좀 사업 포트폴리오나 진출 포트폴리오 자체도 우리와 인접 국가로 유지되어 있다. 특히 이제 동남아라든지 이쪽 시장이 유지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아까 자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들어가고 재생에너지 즉 에너지 패권 문제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기업들은 대부분 지금 선진국으로 자본이 이동하고 있다는 건 앞으로의 돈 벌 수 있는 기회라든지 투자 기회는 선진국으로 더 몰려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매 금융을 해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겠다보다 조금 도매 금융 쪽에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신흥국은 신흥국 사업대를 유지하면서 선진국으로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인가. 특히 이제 런던이나 미국이나 많은 지점들이 있고 다른 금융기관들도 그렇고 저희 농협도 그렇고 지점도 있고 사무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그 국가의 규제를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감독, 관리 감독에 대한 그 철저한 이제 조직 체계를 구축해야 될 거고요. 하나의 가장 큰 것은 우리가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부터 잡고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할 때 조금 더 공격적이거나 조금 안정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마지막 의견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